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월급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년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 국민평형 33평, 아파트가 평균 가격 14.6억, 사회초년생 월급이 4천만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36년을 모아야 가능하다. 읽을 때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진짜 어렵겠구나 하고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어딘가에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거주 공간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진 종잣돈으로 집을 사기 어렵겠다 싶어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헷갈리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LTV, DTI, DSR, 이게 뭔가 싶고 은행 창구에 그냥 가면 되는 건지도 막막해지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월급쟁이도 사회초년생도 정말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막막함 속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당장 실행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부 정책 상품, 일반 은행 대출 상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상품은 바로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직접 마련한 기금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처럼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금리가 확실히 낮고 DSR을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은행 대출은 어떨까요? 은행 대출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거나信用도가 좋은 분들에게는 정부 정책 대출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DSR 규제입니다. 즉, 내가 버는 소득의 40%까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미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크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미혼에게는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상품부터 확인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출을 알아보려고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들인데요. LTV, DTI, DSR. 이 단어들만 봐도 벌써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LTV, 집을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집값 대비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 LTV가 60%라면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 70%면 7억까지, 80%면 8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바로 LTV예요. 반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과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용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지금 얼마나 빚을 있고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빌려줄 금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고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 더해서 계산합니다. 즉, DSR이 DTI보다 더 정밀하고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까지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얼마를 벌어가 아니라 지금 무슨 대출이 얼마가 있고 그걸 매달 어떻게 갚고 있는지까지 모두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영본별로 계산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은행에서는 DSR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 은행은 DSR 40% 기준, 2금융권, 카드사나 보험사 등은 5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이라면
1금융권 기준 DSR 40%를 적용했을 때는 약 2억 4,300만 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참고할 지표일 뿐 본인에게 딱 맞는 결과값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즉 LTV는 집을 보고 판단합니다. 집값의 몇 프로까지 빌릴 수 있느냐. DTI, DSR은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요. 자,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부정책 대출 상품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 대출 상품 중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건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 금리는 최저 1.1%에서 4.1%까지,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주택 기준 시세 9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입니다. 이 특징으로는 기존의 디딤돌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고 한도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안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디딤돌 대출부터 알아보세요.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3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금리는 최저 2.85%에서 4.15%까지, 대출 한도는 기본 2.5억 원에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다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기준은 시세 5억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최대 8,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공제 5,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주택 가격이 3억 이하면 면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에선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대안대출은 불가능하고 실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금자리론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은 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금리는 최저 3.65%에서 4.05%, 대출 한도는 기본은 3.6억 원, 생애 최초는 최대 4.2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주택 기준은 시세가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최대 7천만 원 이하, 다자녀는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대안 대출도 가능하고요. 10년부터 50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로 사는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상품이라도 소득, 주택 가격, 거주 지역,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내 사항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부터, 둘째,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디딤돌 대출부터, 셋째, 그 외 분들이라면 보금자리론부터 알아보면 좋습니다. 조금은 막막함을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대출 상품을 정하셨다면 내가 가진 종잣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합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며 연 소득이 약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정부 정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적용이 안 되며, 디딤돌 대출은 미혼일 경우에 주택 금액이 3억 원 이하라서 서울 집을 매수할 때는 내가 가진 종잣돈이 많이 필요해서 제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상품은 보금자리론입니다. 해당 상품이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애 최초인이 무주택자이고 연봉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는 4.2억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수 시 LTV는 80%까지 가능해서 4.8억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최대 한도가 4.2억 원까지니까 최종 대출 한도는 4.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잣돈 1억 원이라면 대출이 4.2억 원, 종잣돈 1억 원, 총 5억 수준의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2천 정도는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은행 대출 상품으로 알아본다면 아파트 시세 제한은 없지만 예시로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LTV 80%까지 가능해서 8억 원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은행 한도는 DSR 40%가 적용되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DSR 40%는 2.43억까지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종잣돈을 합치면 총 3.43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대출 상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금 여력의 효과가 커집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집을 찾아볼 수 있을지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집을 볼지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를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방식을 매매, 가격대는 5억 이하, 면적은 20평대,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스크롤을 통해서 당겨줍니다. 지하철 노선 기준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부터 상하 좌우 방향으로 노선을 따라가면서 핀이 뜨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중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다면 하나씩 클릭해서 가격, 위치, 관리비, 실거주 평 등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꼭 방문해서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앱을 켜서 5억대 아파트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서울 안에서 그런 매물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요. 있다고 해도 30년 이상이 된 구축, 역세권과의 거리가 좀 있고 주변 환경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 아파트를 보며 이걸 내가 평생 갚아야 할 집으로 사야 하나? 대출도 거의 풀로 받아야 되는데 매달 월급의 6에서 70% 이상 이자 갚는 데 쓰는데 내가 과연 이 삶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불안하고 위축되고 벌써부터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 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출발선은 누구나 지나간 길입니다. 결코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힘든 시기와 불균형은 누구나 짧게든 길게든 지나가게 됩니다. 서울의 좋은 집, 누구나 살고 싶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단번에 처음부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고 평범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입지나 구조가 다소 아쉬운 곳일수록 하지만 그 아파트를 1차로 발판을 삼아 꾸준히 종잣돈을 모아두고 더 괜찮은 아파트가 조정기에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금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투자할 목적이나 종잣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있습니다. 지금 사두고 내 집 마련 시점까지 세입자가 살게 하고 내가 자금을 준비한 뒤에 직접 들어가거나 또는 시세 차익을 얻은 뒤에 매도하고 더 좋은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전세가율, 세입자 리스크, 입주 타이밍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처럼 현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한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대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막막함은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